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사건 직후 경찰에 다급히 신고를 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명백한 살인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건의 진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잔혹했습니다. 미제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2010년 8월 29일 낮 12시경 테네시주 중북부에 위치한 내슈빌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살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 조니와 앤드류는 즉시 도심에서 약 30km 떨어진 헤르메티지 지역의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두 경찰관은 신고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조니는 소파 근처 바닥에 옆으로 누워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여러 발의 총상과 둔기에 의한 타박상이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 피가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조니는 피해자의 오른손에 미세한 화상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그녀가 범인의 무기를 빼앗으려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남은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 주변에는 물건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고 의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커튼마저 뜯겨져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범인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 감식에 돌입했습니다. 조니는 피해자의 몸에 여러 발의 총상이 있으니 분명 현장에서 탄피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범인 역시 이를 염두에 둔 듯 탄피를 모두 챙겨간 후였습니다. 다행히도 조니는 바닥 모서리 부근에서 범인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흘린 탄피 한 개를 찾아냈습니다. 구리로 된 겉면이 산화되어 짙은 녹색빛을 띠는 이 탄피는 무척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또한 조니는 테이블 위에 현금과 보석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이 단순 강도 목적은 아닐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휴대폰도 범행에 쓰인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두 경찰관은 집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차량 한 대가 문이 열린 채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의 지갑을 확인해 보니 이 차량은 피해자의 것이었습니다. 차 안과 차고 바닥에는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집요하게 노렸거나 피해자가 차고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기습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장 감식을 마친 조니는 먼저 신고자를 상대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브라이언 로빈슨, 피해자인 베로니카의 약혼자였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날 낮 베로니카와 외출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차고 문이 열려 있고 베로니카의 차도 주차되어 있어 바로 안으로 들어갔고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발견하고 즉시 신고했다는 겁니다.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사이이자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브라이언은 자연스럽게 1순위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브라이언은 너무나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베로니카와 브라이언의 배경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 베로니카 보자는 1971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났으며 당시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고 온화하고 상냥하며 늘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훌륭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21살 때 가족과 함께 테네시 내슈빌로 이주한 베로니카는 이곳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꿈꾸던 TV 프로듀서가 되었습니다. 신인이라 경험은 다소 부족했지만 워낙 치열하게 노력했기에 발전 속도가 엄청났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반짝이는 샛별로 통했습니다. 일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설령 의견이 달라도 먼저 긍정적인 말투로 상대방을 수용한 뒤 자신의 생각을 부드럽게 제안하는 등 태도가 훌륭해 누구나 그녀와 함께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23살에 결혼한 베로니카는 7년 뒤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으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졌고 사건 당시에는 이미 이혼을 마무리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베로니카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하던 중 불과 2달 전인 7월 14일에 그녀가 무차별 강도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범인은 체포되어 수감 중이었지만 최근 가석방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가 풀려나 베로니카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한 것이라면 충분한 범행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석방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는 사건 당일에도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범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사건 당일 베로니카의 행적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니는 베로니카가 낮 12시경 양육권 접경 장소인 세인트 에드워드 성당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면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날 수 있었고 아이가 원한다면 아버지와 하루 이틀 더 보낼 수 있다는 합의에 따라 성당이 만남의 장소로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약혼자 브라이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건 당일 일찍 베로니카와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당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인 낮 12시 8분경 베로니카는 동료와 전화통화를 나눴습니다. 여기에 브라이언이 신고 전화를 건 시간에 대입해 보면 빈틈없는 타임라인이 완성됩니다. 베로니카는 12시 8분까지 살아 있었으나 12시 30분 이전에 살해당했습니다. 즉 그녀의 사망 시간은 불과 이 22분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이는 수사에 꽤 큰 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살인이 벌어졌다면 브라이언이 도망치는 범인을 목격했을 가능성 혹은 그 자신이 범인일 가능성도 커진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브라이언은 시신을 발견한 직후 신고만 했을 뿐 어떤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조치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브라이언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경찰서에 나타난 그는 잔뜩 긴장한 채 계속해서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베로니카와의 관계를 묻자 그는 자신 역시 프로듀서이며 한 촬영 현장에서 베로니카를 처음 만나 2, 3개월 전부터 데이트를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베로니카를 깊이 사랑했고 그녀 역시 자신을 사랑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장기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기에 외출해서 여행용품을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베로니카가 성당에서 전 남편에게 아들을 잠시 맡길 것을 알고 일찍 집을 나섰고 시간이 일러 근처 음료 가게에서 주스를 샀다고 합니다. 거기서 베로니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원래 계획대로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들어서자마자 피를 흘리고 쓰러진 그녀를 발견해 곧장 신고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왜 그녀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죽었다고 확신했냐고 묻자 브라이언은 당시 너무 두려워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전화 접수원이 맥박을 확인해 보라고 해서 짚어본 뒤에야 맥박이 없음을 확신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약혼녀가 쓰러져 있다면 보통은 달려가 상태를 살피는 것이 정상인데 브라이언의 대답은 이 핵심 의문을 속시원히 해소해 주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살인과 관련이 있느냐는 경찰의 직설적인 질문에 브라이언은 단호하게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신문 도중 그는 베로니카와 전 남편 팀이 이혼 과정에서 심각한 의견 충돌을 빚었으며 아들의 양육권을 두고 줄곧 다투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경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베로니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전 남편인 팀이었고 두 사람이 안 좋게 헤어졌다면 충분히 잠재적인 범행 동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경찰은 브라이언을 구금할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임시 석방하고 곧장 전 남편 팀을 찾아갔습니다. 팀은 베로니카와 이혼 초기에 이견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둘 다 아이를 원했지만 결국 양육권은 베로니카에게 넘어갔죠. 처음엔 억울했지만 베로니카의 수입이 훨씬 안정적이어서 아이가 자라기에 더 나은 환경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마음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팀은 지난 1년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주된 원인이 자신의 직장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던 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적이 계속 떨어지다 해고를 당했고 이후 구한 일자리들도 몹시 불안정했습니다. 이는 날이 갈수록 유능한 프로듀서로 승승장구하던 베로니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도 크게 다투기 일쑤였고 파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팀은 경찰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은 전 부인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강력히 항변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행적을 묻자 성당에서 아들을 건네받고 기쁜 마음에 일요일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 근처 마트로 쇼핑을 갔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베로니카의 죽음에 큰 슬픔을 보이진 않았지만 이 끔찍한 소식을 아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척 심란해하는 등 아들에 대한 애정만큼은 깊어 보였습니다. 경찰은 팀의 진술에 따라 마트 CCTV를 조사했고 영상 속에서 그를 찾아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시간 역시 낮 12시 34분으로 CCTV 화면과 일치했습니다. 범행 시간과 매우 근접했기에 물리적으로는 그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팀의 혐의는 배제되었습니다. 동시에 음료가게 CCTV와 직원의 증언을 통해 브라이언 역시 범행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입증되었습니다. 순식간에 2명의 유력한 용의자가 배제되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사의 난항을 겪은 경찰은 현장 주변 이웃들을 상대로 3일간 끈질긴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얻어낸 정보라곤 사건 당시 베로니카의 집 앞에 밝은색 SUV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는 목격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고 싶어 불안에 떨었고 경찰은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며칠 뒤 베로니카의 부검 결과와 현장 탄피의 탄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총 4발의 총상이 있었습니다. 팔과 어깨에 각각 1발, 머리에 2발이 명중했고 손에는 방어흔이,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에 입은 치명적인 총상이었습니다. 탄도 검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하이포인트 권총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사라진 베로니카의 휴대폰을 범인이 가져갔을 것이라 판단하고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 당일낮 베로니카가 성당에서 집으로 돌아간 이후 휴대폰이 현장을 이탈해 주간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다 신호가 끊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부수었거나 방전된 것이었습니다. 이 자체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지만 훌륭한 수사의 새로운 방향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벗었던 브라이언과 팀의 휴대폰 신호도 다시 한번 교차 검증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위치 정보는 기존의 알리바이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조니는 위치 정보 외에 팀의 통화 내역에서 몹시 수상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팀이 사건 전후로 코리 코썸이라는 인물과 수차례 통화를 나눈 사실이었습니다. 코리는 팀의 직장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로 한때 팀의 집에 임시로 머문 적이 있어 베로니카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과연 사건 당일 코리는 왜 팀과 그렇게 번잡하게 통화를 한 걸까요? 직감적으로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코리를 뒷조사한 경찰은 그가 과거 상해죄로 기소된 적이 있는 어두운 과거를 가졌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의심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코리의 휴대폰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낮, 코리의 휴대폰 위치는 세인트 에드워드 성당 근처에 있었고 범행 시간에는 살인 현장 근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동선은 베로니카의 휴대폰 위치와 여러 번 겹쳤고 심지어 베로니카의 휴대폰 신호가 끊기기 전까지 두 기기의 고속도로 이동 경로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휴대폰의 위치가 반드시 주인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베로니카 역시 살해당한 뒤 휴대폰만 이동했으니까요. 이제 코리가 가장 중요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조니는 팀에 대한 조사를 명목으로 코리에게 연락해 신문에 응해줄 것을 자연스럽게 요청했습니다. 코리는 흔쾌히 승낙했고 신문 내내 매우 편안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팀과 여러 번 통화한 건 사실이지만 그저 팀이 너무 기분 좋아 보였기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조니가 당일 행적을 묻자 코리는 여자친구 제니가 켄터키주에 내려와 하루 종일 그녀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시쯤에는 어디 있었냐는 질문에 코리는 내슈빌에 있는 제니의 집에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흉악한 범죄 현장과는 꽤 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니가 치밀하게 설계해둔 함정은 바로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셨습니까? 코리가 아무 의심 없이 그렇다고 답하는 순간 그는 완벽한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이 짧은 답변으로 인해 휴대폰 데이터가 곧 코리 본인의 행적이 되었고 그의 알리바이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니가 데이터의 모순점을 찌르며 거짓말을 폭로하자 코리는 평정심을 잃고 미친 듯이 화를 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경찰은 지체 없이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코리의 차량을 수색했습니다. 코리의 차는 샴페인 색상의 캐딜락 SUV였는데 이는 목격자가 보았다는 밝은색 SUV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빨간색 접이식 공구함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신발, 장갑, 검은색 옷가지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통화 내역 추적을 통해 코리의 지인 한 명을 더 찾아냈는데 그는 자신이 코리의 하이포인트 권총을 닦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코리가 그 총을 빨간 공구 상자 안에 넣는 것을 보았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모든 선들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코리의 유일한 방어막이었던 여자친구 제니를 소환했습니다. 제니는 처음엔 사건 당일 코리와 계속 함께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니가 코리의 통화 기록과 이동 궤적을 들이밀며 코리가 무서운 살인 혐의를 받고 있고 위증 시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자 제니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니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분간 경찰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말라는 조언에 따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제니가 먼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제니는 사건 당시 코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코리의 사주를 받고 자신의 전 남편인 로버트의 권총을 훔쳐 코리의 빨간 공구함에 넣어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음을 깨닫고 무서운 마음에 총을 다시 훔쳐오려 했으나 이미 총은 사라지고 없었고 그 총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오직 코리뿐이라고 했습니다. 제니는 경찰에게 직접 찍은 그 권총의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로써 코리의 알리바이는 완전히 박살났고 마침내 흉기의 실마리까지 확보되었습니다. 사진 속 권총은 베로니카를 살해한 도구와 완벽히 일치했고 무엇보다 사진 속 탄창에 꽂혀 있는 첫 번째 총알이 녹색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구리가 산화된 탄피와 소름 돋게 똑같았던 것이죠. 경찰은 제니의 전 남편 로버트에게 연락해 사진 속 권총이 그가 잃어버린 총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흉기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 로버트에게 과거 그 총을 쏘고 남은 탄피가 있는지 묻자 그는 따로 보관하진 않았지만 마당에서 사격 연습을 하곤 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 마당을 샅샅이 뒤져 기어코 탄피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몇 시간 뒤 나온 탄도 분석 결과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로버트의 마당에서 찾은 탄피와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녹색 탄피는 정확히 동일한 권총에서 발사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범행을 입증할 실제 흉기를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니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코리가 짐을 싸서 바베이도스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나라로 도피해버린다면 체포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경찰은 코리의 행방을 추적하는 동시에 제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경찰이 통화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코리에게 전화를 걸어 출국을 미루도록 유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니는 지시대로 코리에게 전화를 걸어 절박하게 연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려고 총을 훔친 것 때문에 경찰이 찾아왔어. 게다가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가 그 총과 관련이 있다고 해. 근데 총이 없어져서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자 코리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해 빠진 9mm 권총이야. 멍청하게 총도 없이 총알 하나만 가지고 경찰이 무슨 수로 그 총을 찾아내? 경찰은 제니에게든 코리에게든 단 한 번도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가 9mm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살인 현장에서 직접 방아쇠를 당긴 진짜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제 입으로 술술 불어버린 것이죠. 이건 코리가 베로니카를 살해한 살인마라는 것을 증명하는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코리의 말은 수사관들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코리가 제니에게 이 사실을 당장 팀에게 연락해서 알려라 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애초에 혐의를 벗었던 전 남편 팀이 이 사건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날 오후부터 즉시 팀을 다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를 통해 경찰은 팀과 베로니카의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분쟁뿐만 아니라 무려 55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생명보험금 문제가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팀의 비참한 현실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팀의 범행 동기는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코리는 왜 친구를 위해 이런 끔찍한 살인에 기꺼이 손을 빌려준 걸까요? 2010년 9월, 경찰은 교통위반을 핑계로 팀 보좌의 차를 멈춰 세워 체포했고 코리 역시 주간고속도로상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을 완전히 분리해 신문하는 과정에서 코리는 입을 굳게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팀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팀은 도저히 믿기 힘든 충격적인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팀은 베로니카를 살해할 계획을 품었습니다. 그녀가 죽으면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의 양육권은 물론 막대한 보험금까지 모두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때마침 코리 역시 눈에 가시 같았던 제니의 전 남편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살인 목표를 맞바꾸는 이른바 교환살인을 기획했습니다. 이렇게 범행 대상을 교환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나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동기 없는 살인으로 포장되어 경찰의 수사망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코리가 제니를 속여 그녀의 전 남편 총을 훔치게 한 진짜 이유도 두 건의 살인극을 완벽하게 처리할 최고의 흉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 악마 같은 교환 살인 계획에 더해 팀을 대신해 먼저 피를 묻혀주는 코리에게 성금으로 3만 5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은밀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팀이 하필 자신이 아들을 넘겨받는 일요일을 범행 날짜로 지정한 것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손에 넣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끔찍한 공모자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각각 분리되어 진행되었습니다. 2012년 2월, 코리 콜섬은 1급 살인죄가 인정되어 25년 내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 팀 보좌 역시 공모살인죄가 인정되며 무려 51년 내에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이 두 사람은 테네시주 하드만 카운티 화이트빌 교정시설과 북동부 교정시설에 각각 분리되어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타깃을 바꾸면 경찰을 속이고 완벽한 범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의 오만하고 추악한 계획은 결국 작은 탄피 하나와 어설픈 통화 기록 앞에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